노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계신 신동환 과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신동환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어가면서 노래를 아니면 우리 여기에 나오실 정도면 많이 건강하신 편이신 거죠, 그죠? 여기 강의를 들으실 정도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건강하신 편이시고, 특히 이쪽 홍성 지역이나 예산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쪽 지역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많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다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에 비해서 한 60대 정도 되시면 청년이잖아요, 그죠? 70, 80대 많이 계시고. 저번에 TV 보니까 어떤 마을은 젊은이가 하도 없어가지고 한 80 먹은 노인이 저기 제 젊은 쟤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 했더니 그분한테 갔더니 한 60 몇 살 먹으신 분한테 80 먹은 분께서 저희가 제일 어린이니까 저희가 생각하라고 생각나는데요. 매달 강의를 들으시는 건가요? 예. 오늘은 병원에서 좀 저에게 이제 정신 건강 쪽에 정신과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강의를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강의 내용은 오늘 처음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전에 대구에 있을 때도 강의를 좀 했었고요. 이제 여기 홍성에 와서 홍성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2년 전쯤에도 한번 강의한 것 같아요. 무슨 회관인가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에서 크게 다르진 않고요. 왜냐면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중요성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고 혹시라도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강의 전에 저에게 혹시 강의 들으셨던 분 계십니까? 전에 저쪽에 그때는 남자분들이 주로 있었는데 무슨 향분회관인가 무슨 회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동상 오거리 쪽에서 저쪽으로 가는군요. 거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다른 강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많은 강의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과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뇌과적인 문제, 특히 이제 신경과적인 같은 경우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모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들었었는데 이런 시천적인 문제하고 또 다른 나이가 드셔서 이 사람의 정신건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60이 먹고 70 먹으면 더 오래 살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때는 몸을 아파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정신이 맑은 상태로 하루 사는 게 더 낫죠. 기쁜 마음으로 하루 이틀 사는 게 더 낫지 아픈 몸으로 10년, 20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래 살고 여기 똥 쌀 때까지 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자기의 구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치매 부분은 전에 들은 적도 있겠지만 치매나 우울증 부분은 뒤에 가서 강의할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은 노화란 무엇인가 이런 병보다도 내가 나이가 들어갔는데 과연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노인이 되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창세기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홍수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번 싹 죽이고 그 자손들 몇 명만
나와서 다시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이 온 세상에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살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700살부터 다른 분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700살도 맞고요. 그 중에 좀 짧게 산 사람이 700이고 길게 사는 사람은 창세기 그 홍수 나기 이전에는 한 10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증거에서 너무 창세기가 옛날 얘기 같아서 안 믿어지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홍수 나기 전에는 지구가 지금처럼 태양이 바로 보이진 않고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대요. 물층이 어깨 지금 바닷물 말고도 또 물층이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쉽게 하면 온실효과 알죠? 하우스 많이 하시죠? 하우스 하시면 하우스 덮어놓으면 다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도 따뜻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물층이 둘러싸여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부터 오는 열이 바로 직접 전달이 안 되고 그 물층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도가 지금처럼 북극과 적도 덥죠. 되게 덥죠. 까만 사람들 사는 동네, 그 동네처럼 온도 차이가 나지 않고 전체 지구의 온도가 북극이든 적도든 한 20도 전후가 됐었대요.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물층 자체가 사실 사람이 늙는 것 중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구 밖으로부터 날라오는 광선들이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대요. 이게 뭐냐면 X선, 자외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X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선들이, 이게 물이 있으면 물을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다 반사돼서 지구 안에 못 들어오는데, 이게 홍수 이후로 위에 있던 물이 다 떨어진 이후에는 직접 인간한테 옴으로 인해가지고 온갖 암 유발하고 온갖 세포를 죽여가고 환경을 망치고, 그래서 인간이 100살밖에 못 100살도 아니죠. 지금 뭐 한 50밖에 못 살다가 요즘에 의학이 그나마 좀 발달해서 한 이제 80, 이제 좀 더 지나면 90, 100살까지 좀 쉽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000살에 산다면 뭘 할까? 저 지금 이렇게 병원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살 사는데 내가 왜 벌써 병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족 놀러도 다니고, 저 바람도 쐬고, 그죠? 어디 그늘에서 놀기도 하고, 배고프면 어디 가서 좀 일 좀 하다가 또 먹고, 왜냐면 1000살을 사니까. 그러면 1000살을 사면 자식을 가져야 될 나이가 굳이 제가 30대, 40대에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애가 세상을 다 살고 애를 좀 떠나다가, 한 200살쯤에 이제 이제 자식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이제 애를 한번 낳는 거죠. 것도 상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자체가 정말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애도 낳아야 되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죠. 애를 키워야 되죠. 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크면은 또 여러 가지 온갖 또 친척들 죽고, 그거 다 돌봐주고, 누가 병들면 또 돌봐주고, 내가 또 자기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인생 갖다 7, 80 살다 보면 순식간에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60살 넘었다고 노인이라고 해서 막 직장도 못 얻게 하고, 그죠? 사회에서는 노인이라고 후대접하고, 이런 것이 현재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인생은 참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 특히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듣는 세대의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사실은 고생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는 사실 아저씨, 아주머니 뻘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저쪽 동수원병원에서 이제 하는데, 저도 뭐 그런 상처를 겪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가
와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무슨 할머니야? 내 할머니야 왜? 이상하게 화내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이게 나이가 드는다 하더라도 할머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뭐 아주머니들 많으시 머리도 다 까마시네요. 원래 색깔이시죠? 까만 머리가. 아니 요즘 색깔 좀 떴네. 뭐 사시면 어떠세요, 그죠? 젊은 사람들 일부러 노랗게 하고 하얗게 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젊게 보이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70살 넘으셨는데 여기 계신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건 저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네? 여기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세대가 실제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자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손들 학교, 왜냐면 못 배운 게 한이 돼요. 못 배우고 맨날 농사만 짓고 주로, 물론 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사 짓느냐고 일생을 보내셨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나는 못 배웠지만 너만이라도 잘 배워하면서 열심히 막 소 팔고 그냥 필요하면 논도 팔고 그죠? 막 이러면서 학교를 다 보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떠나서 오질 않네. 작년부터 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땅값 좀 오르고 나서. 그죠? 물론 뭐 잘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 그 진료를 보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에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아버님은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아버님은 저쪽 경기도에 사시는데 경기도 의왕에 사시는데 그쪽은 서울에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히려 시골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보고 어머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아버님 내려와서 저희하고 같이 살자고 저희 와이프와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아버님 싫대요. 왜 싫으시겠어요? 내려오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쪽 동네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쪽 동네에 있으면 그래도 그죠? 친구들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나이 드셔서 지역을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로 오라고 아니 대전으로 오라고 천안으로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점 못 가요.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기껏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저게 그냥 시골에 있으면 그냥 노인회가 하나 만들어주는 정도지 사실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나 아니면 직장 일거리라도 가서 많이 있으시면 가시겠죠. 아니 대전이나 가면 그냥 소일거리 하루에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6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데는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참 이게 점점 불행한 시절에 들어가고 여기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고생을 하시는 게 바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젊었을 때는 부모를 다 섬겼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를 안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못 섬기죠? 일이 다르니까. 지금은 농사 저먹고 살아서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특별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옛날처럼. 여러 가지 현실들이 정말 힘들고 아프신 게 바로 우리 계신 아저씨 아주머니들 세대의 아픔이죠. 더군다나 전쟁도 젊었을 때 전쟁도 겪고 어제가 6.25였죠. 그죠? 6.25. 아 이즈리야 어찌 여기 그냥 어릴 때도 열심히 불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시켜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가슴 아픈 민족끼리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까지 겪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고생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리를 더 오래 사실 거지만 그래도 마음의 정리를 중간에 한번 감정 정리를 하셔야지 남은 또 여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인생을 정리하고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복을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고혈압이나 암이나 당뇨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면요. 왜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냐면 암 아시죠? 암.
위암도 있고, 혹시 암수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죠? 위암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예, 위암 받으시고, 다행히 조기암으로 잘 해결되신 거죠, 그죠? 예, 대부분 분들은 조기암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 암 같은 경우에도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 간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 암세포라는 게 원래요, 인간한테 생겨요. 젊은 사람도 생기고,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암세포가, 암이 안 걸려요. 왜 그러신지 모르시죠?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생겨요. 이 말이 부적절하지만,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리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 정상적으로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또 있어요. 뭔데요? 쉽게 하면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윤여정님도 겪었지만 인민군이 막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밀리지 않았겠죠. 군인 정비가 잘 돼 있었다면. 근데 그때 좀 안 돼서 밀렸죠. 북한군한테 밀렸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어를 잘하고 있으면 외국가 들어오지 못하죠. 요즘에는 이제 뭐 북한보다는 뭐 중국이나 일본한테 더 침략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북한군 말고도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침략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일본이라는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들이 있어서 암세포가 생겨날 때 이걸 죽여요.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 그 사람이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경우에 없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그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약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심한 신체적인 손상이 당해서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울증이나 간단 정신적인 충격들을 받으면 그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적과 싸울 수 있는 내 몸 안의 군대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가 딱 들어와서 교두보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암세포가 커지겠죠. 적군이 등등등등. 그죠?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암이 돼가지고 그나마도 빨리 수술로 잘라내지 않으면, 그죠? 여기저기 전이 되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과연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 마음이. 보통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몇 살? 지금 1번 제가 세 가지를 할 테니까 찍어보세요. 1번 노인의 나이 기준이에요. 1번 55세, 2번 60세, 3번 65세, 4번 70세, 5번 100세. 그 이상 되는 거. 자, 1번 5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60세 이상이면 노인이다. 60세 이상이면 노인이다.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지금 70세 넘어야 노인이다. 네, 두 분. 100세가 넘어야 노인이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생각 없어요. 네. 마음은 70세 넘으면 노인일 것 같죠? 사실 마음은 한 80세 넘어야 노인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80은 넘어야. 왜냐면 이 동네에 계신 분들 보면은 연령층 자체가 뭐 60세가 보통 다 일하고 계시는데 한 70세까지도 농사 짓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보통 65세를 노인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세대로 따지면 몇 살쯤 노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000살쯤 산다 그러면 노인이 되려면 거의 한 800살쯤은 넘어야 노인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900? 800, 900? 그죠? 그래서 한 400 먹은 애가 오면
이렇게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 막 그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65세가 법적으로 돼 있고요. 이건 법적으로 돼 있는 나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법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이가 다르죠. 왜냐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 만나면은 동창들 만나면 한 60도 안 돼 보이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뭐 70, 80 넘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실제는 그 나이가 법적으로 65세로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마다 늙는 나이는 다 다릅니다. 그건 통계를 내서 전체적으로 묶은 나이일 뿐이죠. 그래서 65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노인과 사죄하는 비율을 보면 1960년대죠. 그때는 2.9%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구.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60년대 때는 이미 전쟁 때 이미 노인들이 많이 죽었었고, 그죠? 50년대 정년기, 60년대는 많이 먹고 살기 어렵고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때인데 벌써 한 50, 60이면은 뭐 병 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하다 픽 쓰러지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그 다음 95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5.8%를 늘었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인데요. 2010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가 되신지 아세요? 9.4%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퍼센트가 중요하냐면 유엔에서 유엔 아시죠? 유엔 전쟁 때 우리나라에 이제 유엔에서 여러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세계 연합이죠. 국가연합. 거기에서 고령 사회 나이가 든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노령인구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노인인구 비율이 한 7% 이상일 때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우리 사회는 2010년도에 한 9.4%라고 예상하니까 올해 통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7.7%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럼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고령사회가 이미 됐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애 낳아서 참 문제죠. 그죠? 손주들 혹시 자기 아들들 중에 아들이나 딸 중에 손주가 3명 이상이신 분, 그러니까 그 한 자식 중에 3명 이상인 손주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그런 그러니까 손주를 3명 이상인 자녀를 두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두 명인가요? 두 분이신 분. 네, 두 분은 좀 많죠. 벌써 저희 시대 형제들은 보통 4명 이상은 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나신 분들 중에 한 8명, 9명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아무리 농촌 사회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족력을 조사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뭐 8, 9, 뭐 보통 평균은 한 5에서 정도 되는 거예요. 좀 많으면 한 뭐 7, 8 되시는 것 같고 좀 적다 싶으면 한 서너? 그죠? 옛날만 해도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으시는지 아시죠? 키우기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구가 느는 게 그 나라의 국력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던 나라거든요.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죠. 전쟁 이후에 우리 지금의 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잘 살게 됐었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1인당 GDP 높을지 모르지만 경력이 약합니다. 경제력. 중국보다. 왠지 아세요? 중국은 10억이나 되잖아요. 10억이 넘죠. 12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셀 수 없다.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중국은 계속 예를 들어서 사실 중국을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는 인구거든요.
자원도 많지만 사실은 인구가 많은 건데 우리는 이제 5천만 명도 못 넘었잖아요. 그죠? 남북 합쳐 통일돼 나중에 통일돼서 합쳐가야 1억도 안 돼요. 일본은 벌써 1억 몇천 되죠. 그죠? 인구가. 사실 일본도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게 걔네들 경제력도 세지만 인구도 많아서. 사실은 인구를 키우는 게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쌀 부족하다고 뭐 둘만 다 잘 살자만 이랬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오히려 자식을 그냥 계속 마음껏 낳게 했어야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또 저기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인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수명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명이 남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여자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많이 들으셨죠? 여자가 많이 사는데 근데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50년대 이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바뀌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0년이 더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0년이나 더 산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더 오래 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바는 없지만 그 밖에 알려진 거는 술, 담배를 여자분들이 덜 하시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적대요. 옛날에 저기 먹는가 많이 먹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영양분이 많은 그 누룽 밥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남편들은 흰쌀밥, 제일 건강에 나쁜 흰쌀밥만 딱 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밑에밥이나 아니 보리 섞어서 먹고, 그죠? 네. 사실은 쌀밥이 더 건강에 나쁜 거 알고 계시죠? 당뇨나 고혈압에 쌀밥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옛날에 왕들이요, 조선시대 왕들이 40, 50을 못 살았는데, 물론 영조 같은 게 오래 살게 됐지만, 왜 오래 못 살았는지 아세요? 아,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성병에 걸려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너무 고운 것만 먹어요. 쌀밥과, 고운 쌀과 음식물도 거친 음식이 아니라 다 곱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하고 4, 50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종대왕도 50 못 넘겼어요. 세종대왕은 그 매독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매독 증상 중에 하나가 귀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피부병도 생기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 왕들이 왜냐면 사실 음식은 너무 고운 걸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먹긴 좋아도. 오히려 그 보리밥이나 잡곡 같은 걸 섞어서 먹을 때 이게 소화 능력을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잡곡들이 실제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숙변들 있죠. 변들을 다 긁어서 변을 잘 먹게 하거든요. 실제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사고나 재해를 좀 덜 당하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바깥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 왜 사람은 늙는가? 제가 아까 그 창세기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뭔가 늙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의 그 실마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게 있었는지 안 봤는지 눈에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몇몇 과학자들이 그걸 그 성경을 갖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물충이 있었다면 실제로 인간이 천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실제 지구 안에 있는 해로운 것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이런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빛들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더 빨리 좀 늙죠.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왜냐하면 햇빛을 직접 많이 받아서.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가리고 하셔야 돼요. 베트남에 가면은 거기 여자들은 다 못 써요. 거기는 이슬람교랑 뭘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교의 여자들은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햇빛 때문에 여자들이 이 하얀 게 거의 미인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얼굴 다 가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꼭 하얀서 미는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피부가 검어도 또 미인이면 미인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하얘면 하얗다고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아니면 그래서 다 가리는데, 이런 햇빛을 농사 지으실 때 최대한 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모자 같은 걸 좀 일하실 때 좀 쓰시고, 귀찮더라도 스카이 잡도 괜찮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햇빛이나 이런 자외선을 직접 닿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1961년에 몇몇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세포가 왜 우리가 그다음 30대, 20대, 30대까지 해서 피부가 팽팽하잖아요. 그다음 40, 50, 60 넘어가면 이제 피부가 많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신장은 굉장히 튼튼해요. 젊은 사람보다 더 튼튼한데 피부는 노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은 어떤 자외선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 계속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또 낫죠. 이게 머리카락의 수명이 한 100일인가 될 거예요. 한 머리카락 하나가. 이게 빠지면 그게 완전히 빠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날에서 또 나요. 머리카락은 하나가 나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두 개가 더 나요. 하나 길게 자르면 그 작은 짧은 게 묻어나서 이 긴 게 수명이 다해서 떨어지면 이제 짧았던 게 또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세포라는 거는 계속 이 뼈라는 게 세포의 하나거든요. 세포를 계속 재생을 해요.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그 세포가 이미 정해진 일정 횟수의 복제를 하면 더 이상 복제를 멈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죽는 거예요. 이 세포가 계속 재생을 하게 된다면 심장세포도 계속 재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000살이고 10,000살이고 영원히 살 수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세포가 몇 차례 그런 재생하는 횟수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재생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가 늙기 시작을 하고 머리카락도 이제 점점 듬성듬성해지고 심장세포도 좀 조명태처럼 생긴 게 점점 약해지고 팔다리도 가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일정 정해진 복제 이상을 또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세포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복제를 해나가다가 바로 이런 게 알려졌어요. 이제 또 왜 우리가 늙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이를 건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관리를 같이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피부 같은 거 관리하려면 남자분들은 로션을 계속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 로션을 바르면 그래도 좀 영양분을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피부에. 그리고 자외선이나 이런 걸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 과정, 사람이 늙는다는 거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죠. 그죠? 육체적으로 늙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리적으로 늙을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어떤 사람은 40대, 30대에 벌써 마음이 늙는 사람이 있죠. 너무 일을 많이 겪어서. 자기 가족들 두고 일찍 죽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산 것은 느껴져요. 30, 40대 벌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늙는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65세 전후부터 이제 늙기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일찍 늙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일찍 늙으면 실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프랑스의 왕비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루이 16세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왕들을 다 내쫓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당하고 그 다음날 단두대라고의 프랑스에 가면 옛날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칼로 목을 우리는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백정들이라서 거기서는 이렇게 딱 묶게 해놓고 묶어놓으면은 목 이렇게 남에다 구멍만 이렇게 내면 여기서 칼이 이렇게 딱 쭉 와서 그냥 목을 딱 자르는 처형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단두대라고 하는데 그 단두대에 그 다음날 죽게 돼 있을 때 마리 앙토네아타라는 그 왕비가 하루 사이에 머리 색깔이 새야돼요. 하루 사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정신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육체적인 노화가 있고 심리적인 노화가 있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사회적인 노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노화가 뭐겠어요? 나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정리에 고당하죠. 당신은 정년 퇴직인 나이가 됐으니까 그만두십시오. 난 일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농사짓는 분들은 좀 덜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농사짓는 건 자기 땅만 있으면 사실 60, 70에도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65세 어떤 데는 60세죠. 60세 만에 정년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아예 새로운 사람 뽑는다고 벌써 55세, 50세 정년을 시키는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기는 일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정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을 모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노년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한 의미는 노인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거,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쉬려고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갑자기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떠밀려서 못하게 되는 경우. 원래 이런 은퇴는 사실은 기쁜 마음이 되죠. 이게 복지가 잘 돼 있다면.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잘 돼, 거의 잘 사는 나라니까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은퇴하기만을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55세, 60세 전에 은퇴하죠. 50세, 55세. 자기네가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일하면 그냥 연금이 나와요, 매년. 그것도 꽤 많은 액수가. 또 오히려 그때가 되면 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은퇴하면은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것만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은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받쳐주면 괜찮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불행해지죠. 우리가. 왜냐면 직업 은퇴는 사실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선물을 해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학교 보내고 그럴 때 다 그냥 아낌없이 다 돈을 바쳤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거에 고마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 얻으려도 막 눈치 보여요. 실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절대 유산 물려주면 안 된다. 땅 팔아서 딱 유산 주면 그다음부터는 막 딱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일할 수 있으면 자녀를 보고 그냥 너 먹고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자식들 너무 사랑해서 막 다 퍼주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괜히 기분이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주위의 친구들이 죽어가요. 야, 친했던 친구. 그 상처,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죽기도 해요. 평생 나와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제 뭐 병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실이 크겠어요. 그게? 젊었을 때 죽었으면 새로 얻기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는 이게 얻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 노인들의 직업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떤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오히려 더 신뢰성도 높고요. 그 생산성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처럼 뭐 결분율이나 사고율이 적어서 마음이 차분하니까 인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기 때문에 이런 사고율이 적어서 더 좋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 인구가 고용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노년의 의미 중에 은퇴와 각종 상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지 준비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거 이런 거를 은퇴하고 또 이렇게 친구도 죽기 때문에 이걸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노인들은 보통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회활동을 유지한다는 거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런 강의에 들어다니고 어떤 뭐 회관 같은 데 나가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면 뭐 종교가 있는 분들은 뭐 교회나 뭐 절 같은 데 가서 본인들이 또 열심히 거기 가서 활동하고 아니면 이런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상실이나 건강의 상실 등으로 사회활동이 딱 중단되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늙어요. 갑자기 노인이 돼요. 그러다 얼마 못 살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라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과 접할 기회가 있으면 더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손주와 조부모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그래야 손자들도 조부모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뭔가 좀 배우고요. 그죠? 어떤 그런 일련의 인생의 연륜이라든지 느긋함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손자나 손녀 보면서 항상 그 밝고 막 즐거운 마음에서 깔깔대고 그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건강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게 고혈압, 당뇨 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농경사회가 바뀌었죠. 사실은 과거에 농사 지을 때는요, 생각해보면 아마 나을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제일 드신 분들이 최고였어요, 무조건. 왜냐면 그분들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모든 경험이 노망기만 들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많으니까 농사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하고 할아버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다 됐죠, 그죠? 농사 짓고. 그래서 옛날에 가부장이라든지 촌장이라든지 이장 이런 분들이 진짜 대빵이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 현대 산업사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기계를 더 잘 다루고 빨리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저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도시에 모이게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시골에 살게 되고 전쟁으로 남북이 갈린 게 아니라 직업 때문에 이제 가족들 이상가족이 됐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노인의 그 성생활, 뭐 부부 관계도 그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체면 차려서 그런 걸 피할 뿐이고,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신 남녀 사이에서도 부부 관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 그 비아그라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성욕을 좀 유지시켜주는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걸 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든다는 노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통합이고요. 또 하나는 절망이에요. 둘 중에 두 길로 갈라져요. 노인이 돼서도 또. 그리고 우리가 젊어서부터 계속 태어날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세까지는 1세까지는 기본적인 신뢰감과 불신감, 그게 뭐겠어요? 한 살 때까지는 엄마가 막 사랑을 주고 따뜻한데 애가 마음이 차분하게 잘 크겠죠. 그렇지만 엄마가 막 잘 안 돌봐주고 그러면 애가 막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이게 한 살 때까지 해야 될 두 가지 갈라지는 길이라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쭉 있거든요. 게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통합과 절망이죠.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신의 과거를 생산적이고 보람 있었던 삶으로 회고하면서 나는 잘 살았다 라는 이런 충족감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나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잘못 살았어, 난 무의미해, 내 삶은 초라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주로 자녀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잘해주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잘 크고 이러는 거 보면 아 내가 잘 살아서 뿌듯해 이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진짜 막 두려워 막 심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막 사회에서 자꾸 뭔가 사고치고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자식 잘못 키웠어 내가 잘못 살았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자식을 키우는 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통합을 한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것 자체를. 그래서 통합이 되면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즐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중요하게 취재한 노력들의 결실을 관조하고 그가 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젊은 시대에 유용한 업적이 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든지 너무 젊었을 때 내가 방탕하게 이 세상을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자식들 보고 눈치만 봐야 되고 죄송하고 이런 실수라고 살았다는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통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이것도 다 내 거고 내가 잘한 일이 못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건강하다. 그래서 실제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노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부분을 잘 살았고 어떤 부분을 못 살았고 못 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만약 자식들한테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있거나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 여보 내가 젊었을 때 옛날에 이런 일을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당신한테 잘해줄게 아니면 너한테 내가 잘해줄게 아니 이웃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면 이웃 사람한테 여보게 내가 그동안은 자네하고 몇십 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네하고 내가 마음을 풀고 얼마나 살겠나 앞으로 잘 살아봐.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갈등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작용이 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활력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환도 잘 생기고 활력이 떨어지면 운동도 안 하게 되잖아요. 식사량도 줄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다는 건 결국 세상에서 느긋해지고 이제 모든 걸 많이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하나 없애면서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되게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뇌 자체가. 새로운 걸 학습하고. 왜냐면 기억력이 옛날만큼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학습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미 하던 건 실수 없이 쭉 할 수 있는 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잘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운동 중에서도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분은 배우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잘하던 운동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바로 이런 게 노화라는 의미라는 거죠. 노인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우리가 1000살 살았으면 지금 사실 어린이시죠? 아니 우리가 1000년 살았다면 지금 계신 분들 다 어린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병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정신질환 또 신경과질환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병들 중에 2개가 있어요. 흔하게 오는 정신과적인 문제에서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건 다 내과적인 문제고 정신과적으로는 그게 2개인데 뭔지 아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예. 또 하나. 아, 예. 이미 다 아시네요. 딱 2가지. 2가지가 제일 많아요. 이런. 치매를 보겠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치매는 아니니까 정신이 잃었다가 떴다가 막 아침에는 멀쩡하다가 저녁 때 막 헛소리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건 치매는 아니고요. 그건 선망이라고 해요. 왜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환이 생겼을 때 하루 종일 계속 정신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건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신병 같은 거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치매라고. 근데 그건 치매가 아니고 치매는 말 그대로 물론 그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치매의 주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 기억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게 기억력?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기억력은 뭐냐면 아침에 무슨 식사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아침에 식사, 반찬, 아침 반찬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못 하시는 분, 아침 식사 기억 안 나시는 분? 아침 식사 기억 안 나세요? 아침 식사 기억 안 나시면은 치매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기억력이에요. 내가 했던 일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빠지는 기억이 뭐냐면 즉각기억이라고 해서 5분 전에 했던 기억. 5분 전에 있었던 걸 까먹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낱말을 따라서 해보세요. 사과, 자동차, 모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과, 모자. 다 따라하셨어요? 그러면 100에서 7 되면 얼마예요? 97이요? 100에서 7 100에서 7 되면 얼마예요? 예. 또 7 되면 90이요? 84? 84라고 나왔어요. 또? 아니 100에서 7 되면 몇이라고요? 또 7 되면 얼마 돼요? 84예요? 86이죠. 또 7 되면 71. 그냥 아시는데 장난치시는 거죠? 79. 그다음에 또 7 되면 또 7 되면 65. 그죠? 요건 집중력 보는 거거든요. 숫자대로 이렇게 빼보는 거는 요 바로 앞전에 낱말 3개 했던 거 얘기해보세요. 3개.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사과, 자동차, 모자.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즉각 기억이에요. 이 3가지가. 조금 전에 사과, 자동차, 모자를 했는데 지금 내가 사과, 자동차. 보통 사과 2개는 기억나서 하나는 기억 안 났을 때 집중을 안 하는. 근데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나도. 그러면 요거는 약간 기억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가성 치매라고 있어요. 가짜 치매가. 왜냐면 우울증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마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다 찾아가지고. 왜냐면 자식이 열심히 자기 평생 동안 돈 벌었던 거 사업하다가 다 했더니 오히려 다 날리고 부채까지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땅 팔아가지고 다 했더니 다 잃었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우울증이 생겼어.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우울증에 빠지면은 어린이전이 안 들어가니까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있었던 일도 모르고. 그건 진짜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인데 치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이 우울증과 치매를 항상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보면 노인분들한테 일단 우울증부터 먼저 치료를 해요. 보통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요. 왜냐면 반대로 기억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겨요. 왜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내가 치매 걸린 거 아닌가 혹시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즉각 기억이 먼저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억이라는 건 제가 아까 물어봤죠. 아침 식사를 뭐 했는지. 즉각 기억은 가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중을 안 하고. 하지만 아침 식사를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때는 한번 의사를 꼭 찾아오셔야 돼요. 아침 식사 뭐 했는지 물론 즉각 기억이 잘 되시는 분은 아침 식사 뭐지 까먹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즉각 기억을 잘 하시는 건 굉장히 좋으신 거니까. 근데 아침 식사를 내가 했는데도 뭐 했지 막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누가 왔다 갔는데 누군지 모른다든지
그죠? 아침에 누가 왔다 갔는데 누가 왔다 갔더라? 누가 왔다 간 것 같긴 한데 이러면 그거는 치매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망가지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망가지는 건 이제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론 뭐 자기 주민등록번호 까먹는 경우는 거의 마지막인데 장기 기억은 먼 친척이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못 알아본다든지. 그죠? 자기 형제가 멀리 떨어져, 형제를 다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명절 때 봤는데 그 사람 기억이 안 난다는 누구시오? 그래요, 진짜. 보면은 자기 형제인데도 누구시오? 그러니까 누구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요. 각방에 올라가잖아요. 문장을 가지러 가요. 그렇게 각방을 생각할 때는 약간 된장보다 된장 부분이어야 돼. 가면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러세요? 네, 생각이 안 나고 뭐가 그냥 일단 녹사하면 내가 생각하면 된장만 꽉꽉 올라가고 된장 떠가고 저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집중은 아니에요. 딴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겉모습 들으시고 저기 뭐 말하시는 것도 봐서는 치매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그런 치매가 생기다 보면 자기 관리가 하나하나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식사도 자꾸 까먹을 수 있고요.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가면서 자기 세수하는 것도 까먹어요. 의욕이 떨어져요. 정말로 감정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치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 예방.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제일 가장 큰 원인 유전적인 아까도 장수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자외선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살고의 가장 큰 요건은 자기 조상들이 오래 살았으면 자기가 좀 오래 살 가능성이 많고요. 자기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술, 담배 많이 해서 뭐 몸을 막 굴려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자기 부모들이 좀 오래 살았으면 자기도 오래 살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도 사실은 자기 부모님 좀 치매기가 있으면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네? 자기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 치매기가 있으면 자신도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치매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덜 걸리냐면 고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머리 쓰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직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덜 걸린다고. 이게 뭐냐면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보통 농사짓 있다고 머리를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체적인 일을 주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것 자체는 신문 같은 거 자꾸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TV라도 와서 자꾸 뉴스를 봐야 돼요. 새로운 소식이 그 달력을 매일 체크하고 날짜가 몇 살이고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거 자꾸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것도 좋아요. 좋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 갑자기 착한 며느리 들어와서 일 다 한다고 일 다 놓지 마시고요. 하세요. 몇몇 가지 소일거리를 하세요.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효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선생님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다 했죠. 그건 요즘이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지. 어머니 빨리 치매 걸리게만 하면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즘의 효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할 일을 어느 정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탄을 할 수 없지만 어디 밖에 놀러 나가서 잘 하는 분한테 집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건 더 불효자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효녀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자꾸 치매 걸리니까 기억력 하려고 자꾸 일으키고 뭐 해야 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네 노인한테 심하게 하냐고 저희 와이프를 야단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무라듯이 얘기하니까 구박한다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어머니가 하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의욕이 없어 안 하려고 하시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꾸 닭을 쳐서라도 뭔가 움직이게 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장면만 보면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효도죠. 혹시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일을 다 뺏어가면 그 자녀들이 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효자라고 얘기하세요. 부모가 할 일을 좀 줘야죠. 그게 건강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울증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겠어요? 우울증이 걸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까 뭐 우울증이 걸리면 뭐 암세포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살이죠. 실제 많이 봐요. 농약 같은 거 특히 농약을 구하기 쉬우니까 영통이나 예산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농약을 가끔 먹고 오신 분들이 우울증. 사실은 그분들이 보통은 처음에 정신과를 찾아온 분들이 아니라 내과에 입원을 해요. 농약을 먹었으니까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신과에 가니까 의뢰를 하죠. 왜냐면 일단은 농약 먹은 건 그쪽에서 치료를 하지만 이 사람이 우울증이나 뭔가 원인이 있는지 왜 농약을 먹은 건 뭔가 이상이 있는지 정신적인 거. 그래서 의뢰를 오게 되면 그때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있었을 때 먼저 찾아서 약을 먹었으면 농약 먹는 일이 없었겠죠. 결국 농약 먹으면 비용도 더 들어요. 외래에서 약만 먹으면 좋아질 텐데 농약 입원해서 중환자실 비용하고 뭐 더 많이 들면 나중에 수위증 생기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흔히 오는 것 자체가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왜냐면 우울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지금 아저씨 아주머니 세대는. 저희 세대만 해도 우울하고 슬퍼요라는 표현을 잘해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봐서 몰라요. 왜냐면 시집살이 하는데 슬퍼가서 우울하면은 그게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쫙! 그래서 때리고 막 이래! 그러면 가서 막 아무 벙어리 3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벙어리 3년 무슨 3년 3년 해가지고 막 입다물고 마음이 슬퍼도 화풀이 못한다는 거야. 남편이 또 더구나 무섭고 이해 안 해주면 맨날 야단치고 그러는데 맨날 좀 울고 그래 귀찮게 이러면 이제 기죽어가지고 혼자 확 울고 참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뭐 슬퍼하고 그러면 남자가 째째하게 뭐냐 눈물이 흘리고 저까지고 막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남들 눈이 있으니까 슬픈 걸 숨기죠. 그래서 요 세대의 분들은 자기가 슬픈 걸 잘 몰라요. 주로 나타나는 게 주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잠이 안 오는 거. 그냥 잠은 하루에 6, 7시간씩 잘 자는 게 오래 사는 데 좋거든요. 장치에. 너무 안 자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지. 자야 되는데